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오늘 인터뷰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무척이나 이렇게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가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2일서부터 약 한 46일간의 정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2022년도 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12월 17일까지가 저희가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마지막 끝을 지나면 아마 12월이 이제 마지막 끝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이죠. 그리고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또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님 사퇴로 도정 공백이 현재 우려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이 도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지사님이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제 지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훌륭하신 행정의 달인이시죠. 그리고 오병건 우리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경기도 8개월 정도의 권한대행으로 내년 6월 말까지의 지사직을 대행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아무래도 지사님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했던 3년 4개월의 지사님의 공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의회가 충분히 메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경기도의회와 소통이 충분히 좀 유지돼야 되겠다.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131명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존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또 정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도정 공백은 메꿔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기존의 도민들이 함께 했던 정책들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공백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도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표연설에서 경기도형 민생정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과거에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기능은, 집행기관은 우리가 편성을 하는 기구고, 의회라는 기구는 의결하는 기구라 편성을 해서 넘어오면 의결, 승인만 해주는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협의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의회도 정책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한 것을 양쪽의 기구가 함께 논의를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편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을 같이 하면 그 편성을 같이 한 것이 다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같이 논의해서 승인을 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논의하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존에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논의를 같이 한다는 기구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의회에서도 민원인들의 생각, 의원들의 생각,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의 자기들의 사업안을 의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회에서도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약 한
1,500억 정도의 사업안을 제안을 해서 그 사업안이 도민들한테 나가게 있고, 요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재난 기본소득도 2차, 3차가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경기도민이면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전 도민 10만 원씩 준 거 아시죠? 그 10만 원씩 준 것도 경기도의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그리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본 생리대 보편 지급, 그리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치과 주치 제도, 그리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대한 것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급식을 못 했잖아요. 그 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급식을 못한 부분이 일정 정도 금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급식 못한 돈 일정 정도의 금액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동안 어려웠던 거 부모들에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명당 5만 원씩. 그래서 이번 9월 추경 때 저희가 전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해서 833억을 이번에 좀 제안을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이번에 이제 그 전체에 저희가 취득세하고 지방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분을 교육지원금으로 또 저희들이 이제 전출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일부분이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좀 남아서 저희가 12월 초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교육위원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12월 초에 교육재난지원금 2차에 또 5만 원씩을 좀 지원을 해주자고 이런 논의가 좀 돼가고 있고요. 그 논의가 되면 12월 초에 한 번 더 교육재난지원금 2차를 좀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저희가 아마 교육위원장님들하고 논의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최근 또 한 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좀 전에도 우리 경기도 재난지원금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첫 번째를 했고요. 올 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1월 달에 했고, 또 3차도 저희가 했죠. 3차는 이제 아무래도 나라에서 88%를 했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12%에 대한 거를 했지만, 1차, 2차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기도민들이 받아가는 퍼센테이지가 1차가 97.4%, 2차가 97.2%가 됩니다. 97.4와 97.2%라는 것은 전 도민이 다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못 받아가신 분들은 외국에 가 있거나 지역에서 소비를 못하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받아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 도민이 다 받아가 수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다라고 입증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 BC카드 매출액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전년 대비에 39.7%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소방의 매출 소비가 약 한 1.7배가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 국민의 25%가 경기도민들이 사는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25% 이상의 도민들이 사는 것에 확증이 됐다면 전 국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재난소득에 대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한 번쯤은 이제는 복지를 보지 말고 이 재난으로 본다면 국민들에게 한 번쯤은 해서 소비 전를 한 번쯤은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의 약 47%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전체 평균의 63%밖에 안 됩니다. 국가 부채가.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 OECD 나라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한 번쯤은 그 부채를 높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한번 중앙부처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저 작은 소망이지만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현재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11일자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7.6%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못 맞는 어린 친구들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접종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금 뭐 오늘도 2,000명대, 3,000명대 와 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의 시대가 왔다. 또 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비상대책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일상회복의 위원회로 전환을 할 시기가 왔고 이제 그 일상회복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제 집행기관에도 제안을 해서 고민할 때가 왔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도민들에게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도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또 그런 피해를 봤던 분들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이 집행기관이 함께하는 일상회복위원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겠다는 그렇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번 12월 정례 때 이제 대표연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의 2년 동안에 고단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이분들의 희생의 봉사를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로 묶어둘 수는 없다.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국가가 이제는 도와줘야 될 시기다. 국가가 못한다면 지방정부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있는 행정을 했던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 그리고 간호사 보건소 직원들, 소방공무원, 생활치료사, 뭐 그쪽에서 근무했던 모든 분들을 아울러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희생과 봉사로만 묶어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역할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내년의 예산을 좀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 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코로나19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면 내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리고 기존의 2년 동안의 기존의 방식도 그대로 묶어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것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일상생활에 맞는 그런 사업도 또 만들어 가야 된다. 참 복합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상생활의 텀을 만들 수 있는 중간 과도기적인 또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 예산을 짜는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했던 정책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들도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들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책을 저희들이 함께 상임위별로 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정책위원회만의 고민 그래서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약 한 50개 정도는 지금 따로 만들고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집행기관과 논의를 좀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 본인 예산을 앞두고 거의 약 50건의 정책 사업을 집행기관이랑 논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임기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으셨는데요. 내년에는 지방선거, 대선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남은 임기 꼭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20대 대통령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제가 이제 총괄선대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어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택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전국 640명의 더불어민주당 광역위원 또 대표를 맡고 있고 또 17개 시도 광역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의 또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전국의 17개 시도는 제일 큰 지금 있는 경기도의회 142명 중에 131명의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하나밖에 없는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광역의원들의 역할,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권리, 그리고 30년이 됐지만 지방의회법도 없는 이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주어진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제가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업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또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 10대를 마무리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마지막 내년 도민들을 위해서 1,400만 도민들을 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잘 짜고 그리고 내년 저희들이 이제 1월 말 2월 달에는 여기 이제 이곳을 발달국을 떠나서 고동동 팔달도를 떠나서 이제 저희들 광교 신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11대를 준비하는 도로과 과정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좀 준비할 수 있게끔 대표로서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민들 1,400만 도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YBC 뉴스 한스경제, 시사일보 중도일보, 산경일보, 대한투데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